날씨가 좀 추웠나요? 아니죠. 날씨가 좀 따뜻해졌는데 놀기 좋아서 놀러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야기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텍스트를 일부러 봐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힌트물은 주역 중에서 상전을 따로 뽑아놓은 주역은 이제 그 주역 경문이 있고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64개의 괴와 그리고 384개의 효 그리고 64개의 괴에 붙어있는 괴사 괴를 풀이한 말 그리고 384개의 효에 붙어있는 효사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풀이한 내용이 상전도 있고 단전도 있고 대사전, 설계전, 석계전, 잡계전, 문안전 다 합쳐서 10개예요. 전통적으로 이제 보면 공자가 주역을 해설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전통적으로 그렇게 전해진 내용을 꾸미고 입점은 되지 않습니다. 입점은 되지 않고 어쨌든 진나라의 동서경유가 있기 이전의 문헌이기 때문에 주역의 경과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 중에서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이미지 주역은 이제 이미지와 이미지가 만나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이미지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사실 뭐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제가 이따가 몇 가지 뽑아놨으니까 그때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이야기가 만물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은 만물이 생성되고 그리고 이제 인간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지 만물을 이야기고 다음 시간은 인간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천지가 탄생하고 천지 탄생에 따라서 만물이 생성되는 구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이미 말씀드렸죠. 이 태겁이라고 하는 것은 태겁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하나로 규정한 겁니다. 이 만물을 하나로 이제 규정하는 게 이제 존재론의 출발점인데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 이제 마우스 있죠, 마우스. 마우스의 버튼이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그렇잖아요. 왼쪽 버튼은 일정한 기능을 갖고 있고 오른쪽 버튼도 일정한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왼쪽 버튼을 눌러서 클릭을 하거나 더블 클릭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게 이제 몇 가지 옵션이 나타나잖아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왜 이게 두 개여야 될까? 왜 이 버튼이 두 개여야 될까요? 꼭 두 개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우스는 3버튼이죠. 또 어떤 마우스는 버튼이 4개고 어떤 건 5개고 6개고 그럽니다. 그래서 버튼이 자꾸 많아지죠. 버튼이 자꾸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버튼에 어떤 각 기능이 있다는 걸 사람 외워야 되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통일시킨 게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잖아요. 그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를 누르는 것밖에 그렇잖아요. IBM 마우스는 뭐 여러 가지 있고 로지텍의 뭐 각종 개인용 마우스 같으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굴리고 왼쪽으로 굴리고 뭐 별별 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외워야 돼요. 피곤하죠. 그걸 다 외울 줄 아는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전문가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전문가가 꼭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운전만 하면 되지 뭐 엔진 구조까지 다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착안해서 하나로 딱 결정한 게 마우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애플의 원버튼 마우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탁월한 통찰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를 누르면 메뉴가 뜨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차례차례로.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우선 그 애플의 존재로는 하나로부터 출발한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스도 아무래도 문학적 소양이 깊었던 편입니다. 지금은 못 죽었지만 역시 한 말도 아주 멋있어요.
죽음은 삶이 발명한 가장 훌륭한, 삶이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다. 이러고 죽었는데, 역시 장자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잡스가 장자를 읽었나 이렇게 의심을 한 적이 있는데, 굳이 꼭 장자에만 나오는 말은 아니죠. 그런 말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이라는 거, 동전의 양념처럼 함께 가지고 다니는 거죠. 주역의 변화도 사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의 출발을 이 태극으로 표현한 게 우리 이름이 하나. 출발. 그러면 이제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게 각각이 또 음과 양이 또 두 개씩 나눠져서 태양, 소음, 소양, 수평으로 나눠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음과 양은 각각 음은 땅을 상징하고 양은 하늘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리고 본래는 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늘진 곳이고 양은 햇볕이 잘 비치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다시 나눈 게 태양, 소음, 소양, 태음인데, 이거는 이제 음과 양이 각각 하늘과 땅을 상징하고 또 추위와 더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상은 계절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주역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요. 여기 태극하니, 여기에 태극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라고 하는 건 주역이라는 책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변화를 뜻합니다. 변화의 중심에 태극이 있다. 그리고 이 태극이 희생양이다. 양이를 만들어낸다. 이 양이가 양이거든요. 그리고 양이가 사상을 만들고 사상이 8개를 만들고 그 다음은 점점점 생략하시면 됩니다. 8개가 64개를 만들고 64개가 4,700개를 만들어내고 4,700개가 65,532종 이 괴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간다고 했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그 수로 다 포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수를 천지 만물의 아무리 무한하다고 해봤자 개수가 있습니다. 육아에는 늘 그런 게 개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하고 무한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무한하다고 할 때는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무한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무한한 건 아니다. 이게 육아의 입장이에요. 다 개수가 다 있어요. 지가 이 우주 속에 원자가 엄청나게 많겠죠. 우주 속에 은하가 몇 개입니까? 몇 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죠. 그 은하를 또 태양계와 같은 걸로 나누면 또 엄청나게 많겠죠. 그리고 그걸 또 원자로 나누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아봤자 수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도 뭐 그렇게 많은 숫자 필요하지 않아요. 뭐 15, 8승, 6승 정도면 다 표현돼요. 11, 8승, 6승을 이제 계산하실 수 있는 분이 천재입니다. 어차피 평생 계산을 안 따라가는데 11, 8승, 6승 정도는 다 우주 속의 원자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포인카르 같은 그 수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학이라는 건 뭐냐? 다른 것을 각기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분류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른 데도 같은 걸 좀 분류할 수 있는 게 수학이니까 수학이 엄청난 학문이죠. 근데 노벨상에 수학상이 없죠. 노벨상은 엉터리인 거예요. 그렇죠? 네. 노벨 문학상도 있고 노벨 물리학상도 있고 화학상도 있고 한데 노벨 수학상은 없어요. 노벨상은 엉터리입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엉터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마 문학도 수학이 없이는 안 될 거예요. 문학은 수학하면 그런 것 같지만 수학 없으면 문학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에드워드 윌슨 같은 컨실리언스라고 통섭으로 유명한 그 과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마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인이 지구에 찾아온다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는 수학일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할 리가 없잖아요. 영어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고 수학하겠죠. 왜냐하면 그 멀리서 여기까지 찾아온 정도는 수학 모르고는 안 될 테니까. 근데 그 수학이 노벨상이 없으니까 우리 노벨상 무시해도 됩니다. 꼭 가볍게 무시할 수 있죠. 꼭 샤르트르 같은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간단한 상식을 빼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못 무시하는 것은 권위 때문입니다. 권위에 굴복하면서 살지 않는 게 좋겠죠. 어쨌든 이제 이런 식의 과정을 쭉 다 수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만물을 다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이걸로만 설명합니다. 이건 누구의 설명이냐면 그 한나라 때 후한시대에 정현이라는 아주 탁월한 경학자가 있었어요. 예, 어느 정도의 그 학자냐면 원래 한나라 시대에는 오경박사 제도가 있었어요. 누가의 고점이 시경, 서경, 역경, 역경이 주역이죠. 주역을 포함해서 예기, 추측 이 5개의 경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시경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시경 박사예요. 오직 시경을 전수하고 익히고 전수하는 데만 모든 걸 바친다. 아주 정확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 경 중에서 이제 근문이 있고 고문이 있고 그래요. 좀 복잡한 설명이 됐는데 경학적인 점에서 근문이 있고 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현이라는 학자가 나타나면서 근문과 고문이 통합되고 오경 전체가 통합됩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시경 전문가보다 정현이 더 시경을 잘하고 근문 전문가보다 정현이 근문을 더 잘하고 고문 전문가보다 정현이 고문을 더 잘 아니까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다 반두고 정현 이야기만 따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탁월한 경학자가 한 명 나오면서 경학이 통일됩니다. 전부 정현을 그 정현이 어마어마한 학자입니다. 이제 저 세계 속으로 이제 한 발짝 들이밀면 이제 익사 직전에 정리를 하면 정리가 잘 안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통문화연구회라는 곳에서 13경 주소의 그 경학사적 교육이라는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 논문을 기획했다가 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다 정리가 안 돼요. 한나라 경학이 다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서 흥적거리다가 이제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대단한 학자인데 물론 이제 저런 식으로 통일이 되는 게요. 한 사람이 탁월한 인물이 나오면서 많은 발전이, 학문적 발전이 일어나지만 그 사람이 이제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 또 학술이 부진에 빠지는 그 아이러니. 예. 한 사람이 또 탁월하면요. 그 사람한테는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부터는 정연을 추종하는 세력이 생기게 되고 자유라는 해석이 막힙니다. 그게 학술이 침체를 불러오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뭐, 송나라 때 주자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자갑은 뭐 대학자가 나와서 다 통섭을 하죠. 통섭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학자들 할 게 별로 없어요. 네, 골치 아픕니다. 저 사람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술도 그렇잖아요. 베토벤 이렇게 딱 나오니까, 그 다음에 브람스, 슈베르트, 막 머리 쥐어뜯으면서 해봤자, 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괴로워하고, 막. 작곡을 해놓고 보니까 여기서 막 듣던 베토벤 곡이고 뭐 이래가지고 또 불태워버리고 예 그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산을 못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데 어쨌든 이 정연이 주역을 이제 어떻게 풀리려냐면 이렇게 풀리겠어요. 삼역으로 풀립니다. 삼역의 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바꿀 역자인데 하나는 역으로 하나는 두 번 역으로 읽고 하나는 이로 읽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죠. 변역, 역, 가능. 이게 이제 변역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변과 역이 다 변한다, 바뀐다는 뜻인데, 역자의 활용 예가 앞에 변자가 붙으면 그냥 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바뀐다는 뜻을 씁니다. 그럴 때는 앞에 변자가 붙어서 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풀이하냐면, 천지만물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멈춰 있는 것 같잖아요. 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우리 시야가 짧기 때문에 딱 그 멈춰 있는 순간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굉장히 큰 시계는 가는 게 안 보이잖아요. 바라보면 9시고 또 바라보면 9시고 한참 뒤에 보면 이제 움직여지니까 그러잖아요. 짧은 순간만 보기 때문에 길게 못 보잖아요. 당장 지금만 보면은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당장 지금만 보면 이 건물도 아주 안정적인 거 같죠. 10년 뒤에 보면 글쎄요.
10년 관두고 한 1000년 뒤에 보면요. 이게 남아있을까요? 길게 보면 변하죠. 이것도 진동하고 있을 거거든요. 별로 안 느껴지는데, 그거는 왜? 제 감각이 짧아서 그럴 거죠. 감각이 길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비트가 아주 강하고 속도가 빠른 음악은 잘 들리는데, 느려지면 안 들리죠. 뭐 다음 음악 나올 때까지 참지를 못하니까요. 아다지오 못 듣잖아요. 그래서 2배속으로 듣고 하면 그게 음악이 제대로 들립니까?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변한다.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착각이고 실제는 항상 변화가 바뀐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부력이 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있지만 그 변화 속에는 일정한 불변의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보다 변한다는 것. 더 강화해주는 원리입니다. 부력은 변력은 변하는 것이고 부력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부력이 내용적으로 뭐냐면 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변화를 더 강화해주는 거죠. 그리고 감이 그러니까 천지만물은 늘 변하지만 천지의 자연현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변하는 이치는 간단하고 평균합니다. 원래 가는 땅의 변화가 간단한 것이고 비는 하늘의 변화가 쉬운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앞에 것은 변력, 부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력이 아니고 간이에요. 쉽다. 이게 이제 주역입니다. 이 간단한 이치를 이간을 알게 되면 천하지기 됩니다. 천하의 이치를, 천하의 모든 이치를 알 수 있다. 하늘과 땅의 원리라고 했죠. 이걸 알면 다 알 수 있다. 이제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이치를 간이한 원칙에 의해서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만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게 보이나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이게 기본적인 주요적인 변화고 그럼 변화를 이끌어낼 때는 이제 서로 다른 이미지가 만나서 변화를 이끌어내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하늘이고 저는 연못이고 왜 하늘이고 연못인지 서로 만났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건태진 송건강은 배의 명칭이고 천택화래 풍주산지 하늘 연못 불물에 바람 불산 이게 이미지 이게 상이에요. 괴명 괴상 그리고 이건 이제 배의 이동 그 성질 건실하다 기쁨이다 발덕이다 우정이다 낮춤이다 빠짐이다 묵춤이다 따릅니다. 이것들이 이제 만나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가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64개식으로 쫙 이렇게 서사적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12소식계처럼 다달이 이렇게 음과 연기가 소식하는 특정한 법칙 이게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두 가지를 어쨌든 설명을 드리고 그 활용 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64개의 배열 순서가 건괴, 공괴, 둥괴, 몽괴, 숙괴, 송괴 이렇게 나가다가 기재, 미재하고 끝나요. 네, 끝나는데 이 미재가 맨 마지막에 놓여있는 배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끝나는 순간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시작되는 거죠. 주역은 처음과 시작이 있는가 하면 처음과 시작이 없어요. 처음은 있지만 시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있지만 이 마침은 없습니다. 계속 순환. 마치 사계절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동정이 서로 동에서 정으로, 정에서 동으로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나지 않는 주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이 있어요. 생성. 생성인데 그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물의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중심은 생명이라고 해요. 호생지력이라든지 생생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되는 인간 건격이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건격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건 완전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제일 처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유천지의 만물생활한 영천지지간자 유만물이 이렇게 되는데 뭐 천지가 있은 뒤에 만물이 생겨난다. 천지가 있은 뒤에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이 있은 뒤에 만물이 그렇게 생깁니다. 영천지지간자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이 유만물의 만물이다.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이 만물이다. 그리고 이제 이 구체적인 용어는 사실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요 텍스트를 하나하나 읽어갈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단 설명 가능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괴는 이렇게 6개의 효로 이루어진 게 괴입니다. 효는 이 6개의 효가 하나하나가 효예요. 이 전체는 괴고 근괴죠. 그리고 이 하나하나 양양양 이렇게 된 게 6개의 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괴 같은 양효가 첫 번째 있고 음효가 두 번째 있고 양효가 세 번째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괴를 그릴 때는 초목이 아래에서 위로 생장하는 것처럼 괴를 그릴 때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소양, 소음이 각각 달라지는데 역시 이 텍스트를 같이 읽을 때는 필요하지만 아직 지금 뭐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일단 그 정도만 봤습니다. 효고요. 소성계와 대성계가 있는데 소성계는 이 3개의 효로 이루어진 게 소성계입니다. 그리고 6개의 효로 이루어진 게 대성계입니다. 음이라는 게 있는데 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음과 양끼리는 호응합니다. 그리고 양과 양끼리나 음과 음끼리는 밀어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같이 조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사회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상반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르면 이제 믿잖아요. 그래서 쫓아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버리면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영영 없어지느냐면 또 안에서 또 나와요. 자석을 N극과 S극이 있는데 그걸 잘라서 N극이 보기 싫다고 잘라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또 그 반대가 또 N극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이라고 하는 게 서로 상반된 가치지만 어쨌든 양끼리는 밀어내고 또 음끼리도 밀어내고 음과 양이 서로 다를 때 서로 잡아당깁니다. 그런 방식의 설명이 호응한다. 호응하느냐 호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길과 흉이 달라집니다. 길과 흉이. 역시 이제 그것도 그 배 속에 들어가서 효사 하나하나를 읽을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만 하고요. 비는 이제 이렇게 나란히 양이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음이 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나란히 있다 해서 비어요.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나란히 있는 게 서로 양일 때가 있고 음일 때가 있고 비라고 하는 게 서로 공격할 때가 있고 서로 친밀할 때가 있고 그때그때 따라서 기품이 달라집니다. 승이라는 게 있는데 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음이 아래에 있고 양이 위에 있다 이러면 양이 음을 타고 있죠. 그게 탈승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효가 음과 양이 이렇게 있을 때 양이 위에 있는 걸 타고 있다 이렇게. 이건 음이 위에 있죠. 이건 음이 양을 타고 있는 거죠. 승이라고 하는 건 승의 반대로, 타고 있다는 건 반대로, 이 위에 있는 양을 아래에 있는 음이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위에 있는 음을 아래에 있는 양이 모시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개념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주역의 대사와 효사를 읽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사실 주역의 방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다 읽어갈 상황은 지금 아니니까 내분으로 이제 딱 해서 끝내니까 이 정도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알아보시고 또 다른 기회에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역 텍스트는 이거 주역을 모든 국민이 읽자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대중적 텍스트는 아니거든요. 도노맹자는 대중적 텍스트죠. 도노맹자를 안 읽었다 그러면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역은 안 읽어도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주역을 읽었다 그러면 오지를 많이 읽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논어맹자를 안 읽었다 그러면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주역은 대중적 텍스트가 되면서 상당히 어려워요. 그 중에서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니까 이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 교회 하나하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햇님이 달님이 얘기하잖아요. 햇님이 달님이 얘기가 어떤 식으로 나왔을 까 주제라고 하면 옛날에 어떤 어린아이가 어머니나 할머니한테 수수때 미치고 이거 이렇게 물었다. 수수때 미치고 이거? 그러니까 이 할머니나 어머니가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지어낸 거죠. 옛날에 햇님이 달님이 있으니까 호랑이가 쫓아와서 물어 죽이려고 하니까 동아줄을 타고 위로 올라갔다. 근데 호랑이도 같이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썩은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고 떨어져가지고 수수대 밑에 수수밭에 떨어졌어. 그래서 그 호랑이 피가 묻어가고 수수대 밑에 죽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바보지만. 황당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봐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전후의 맥락이 마치 우리가 어떤 단어의 낱말을 이어가는 것처럼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지게 해야지 이게. 우리가 보통은 요즘 낱말 읽게 하면은 상대로 하여금 못 읽게 하면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진 겁니다. 아니, 낱말 읽기인데 낱말이 이어지지 않게 해서 이거 진 거죠. 이어가게 해야 맞는 거죠. 낱말 읽기니까요. 낱말 못 읽기 게임이 아니고 낱말 읽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왜곡을 시켜갖고 못 이어가게 사람 이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못하고 이겼다 그러는데 그게 우리 교육의 현 주소죠. 그렇게 가르치니까 얼마나 될 거죠. 제가 어제 요즘 다른 얘기인데요. EBS에서 하는 어떤 선생님이 중학생들 가르치는데 아이고 못하겠더라고요. 중학생 선생님이 제 때문에 가르구나. 네. 한번 보십시오. 이루 말로 막 선생님이 눈물을 막 흘리고 막 이러는데 아이고 참 그게 어떤 선생님이 한 분이 탁월한 분이 있어갖고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갑자기 좀 딴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좀 이따 보시고 하고요. 이제 그런 이미지의 사례를 제가 몇 개를 붙여놨습니다. 동인 그러면 동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한다,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동지다 이렇게 보시면 왜 이게 동인이냐면 이렇게 나와요.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게 보면 이제 처녀와 동인 이렇게 되죠. 처녀 하늘과 불이 동인이다. 아래에 불이 있고요. 위에 하늘이 있어요. 이 하늘이 양기라고 그랬죠. 양기는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으로 나누면 가벼운 것이 양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게 불입니다. 화염은 위로 가나요? 밑으로 가나요? 위로 타오르죠.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가는 길이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동행하고 싶어도. 가는 길이 같아요. 이게 벗을 뜻합니다. 우정이라고 우리가 버드자를 이렇게 쓰죠. 버드자는 본래 보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손이고 이것도 손이죠. 이게 이제 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손톱을 강조할 때 이렇게 되는 거, 붙잡는 데가 어떤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두 손을 맞잡은 공이고 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싸울 때 싸울 투자에 손을 이렇게 맞잡고 힘겨루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손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뭐냐면 위에도 손, 아래도 손. 이것도 손이고 이것도 손이에요. 원래 보자에는 두 손이 나란히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같으니까 벗이 되는 거죠. 똑같은 가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가치. 그럼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우정. 동의는 그래서 동지, 우정,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겸자, 겸괴. 겸괴는 상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탁월한 상상인데, 이런 땅 밑의 산, 이 얘기는 전 세계 어딜 뒤져봐도 없어요. 땅 밑에 무슨 산입니까? 그냥 땅이죠. 땅 밑에 산이 있어요. 지상경이 위에 땅이 있고, 아래에 산이 있어요. 땅 밑에 있는 게 무슨 산입니까? 그냥 땅이지. 주역에만 땅 밑에 산이 있어요. 산은 벽이라고 하죠. 공상, 훌륭한 벽. 아래에 있는 겁니다.
원래 이건 이제 저쪽이고, 이건 나고, 이건 이제 밖으로 드러난 표피, 바깥이고, 이건 내면. 네. 외부, 내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에게 훌륭한 덕이 있고, 또 안에 훌륭한 덕이 있고, 있는데 바깥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덕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주나요? 이상하죠. 덕이라는 건 드러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덕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지자만이라고 그걸 자만해서 드러내기 시작하면 오히려 덕이 사라져요. 그거 참 이상하죠. 오히려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우이당 장일순 선생님이 맨날 그래요. 야, 기어라, 기어. 기어. 기니까 오히려 자꾸 덕이 자꾸 생기죠. 이게 그거죠. 훌륭한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꾸 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경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지중유산의 경우에 군자 이하여 군자가 이 괴를 보고서 부다 이봐 많은 것은 드러내고 적은 것은 보태줍니다. 부다 이봐는 많은 사람에게서 뺏어서 부족한 사람한테 보태준다는 뜻입니다. 경괴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좌파적인 냄새가 있는 거죠. 마음이 가진 사람에서 뺏어서 적은 사람에게 준다. 친밀 평시하는 공평하게 베푸는 게 그것이에요.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경괴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제 이게 밑에 있는데 이 괴 중에서 가장 여기 주인공이 뭐냐 맨 밑에 있는 초육이라고 합니다. 이걸 견경이라고 합니다. 이 괴 자체가 경괴인데 그 경괴에서도 제일 밑에서 기는 사람이 이거죠. 그게 경이 우경이에요.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고의 가치지. 경괴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가장 좋은 괴 그러면은 이제 경괴를 네 개 뽑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괴는 그 네 개 그러면 이제 팩괴, 지천패, 고무이괴가 되죠. 아래에 하늘이 있고 위에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통사회에서는 그 임금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임금과 아래에 있는 임금과 위에 있는 왕비가 서로 만나서 사람을 만들면 대조정해서 대인이 나타납니다. 왕과 왕비가 만나서 왕자를 생산하는 걸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좋은 4대 기괴 중 하나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이 기재괴, 기재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양금, 이렇게 되죠. 원래 이제 주역은 1, 3, 5는 양을 쓰고요. 2, 4, 6은 음을 씁니다. 그래서 양의 자리에 양이 있고 음의 자리에 음이 있는 게 일단 좋죠. 이게 1, 3, 5가 양의 자리인데 전부 양이 있어요. 2, 4, 6이 음의 자리인데 전부 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이라고 가운데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이자 정인 겁니다. 이제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데 이게 둘 다 중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괴가 정이고 가운데 있는 두 개는 중정이기 때문에 최고의 이 가치를 다 이룬 겁니다. 그래서 기재인데 이게 또 4대 기괴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괴가 여기 정괴는 아래에 불이 있고 아래에 바람이 있고 위에 불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불, 아래에 바람. 불 밑으로 바람이 솔솔 불어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초점자 정괴. 초차는 뭐가 있느냐? 당연히 음식이 들어가죠. 그 음식을 끓여 먹는 거예요. 먹는 것처럼 뭐 좋은 게 있으니까 중국이 그렇게요. 만두만 4,000종이랍니다. 그 정괴. 먹고 마시고. 그리고 경괴. 그 네 개. 가장 좋은 게 중에 진괴와 명의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진은 이제 이 명출지상, 태양이 땅 위에서 떠오르는 게 진이라고 했죠. 그리고 명의괴는
요것도 까맣게 써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실수했어요. 영인괴는 그 밝은 불덩어리가 딱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암흑시네. 이렇게. 그리고 관괴. 이제 흥행지상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밑에 땅이 있고 위에 바람이 있어요. 바람은 자유의 상징이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구경하죠. 그래서 구경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풍지관계의 5번째 효가 관광이라는 거가 있어요. 국도의 문물을 구경합니다. 그게 그 화는 이제 바람이 물 위로 이제 움직이면서 물이 흩어지는 거야. 이런 뜻으로. 여기가 상과 상이 만나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구조인데 절묘한 것은 이 이야기가 끊어질 듯 하면서 계속 이어져요. 그걸 이제 다 살펴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서사 구조에 의해서 이야기를 창작하면서 전후관계를 이어가는 것. 이게 이제 주역의 64개 배열 순서라면 12소식궤는 이제 또 다른 규칙을 가집니다. 12소식궤는 이 주역의 64개 중에서 12개의 궤를 따로 뽑아서 12개의 그 달에 배속시키고 12달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역에 보면은 그 24절기가 있잖아요. 24절기는 간단한 거고 그것도 복잡하게 한 게 72절입니다. 절기를 이제 72개로 나눈 거죠. 그 72개의 절기가 각각 효에 해당돼요. 그래서 12 곱하기 6 하면 72개가 나오거든요. 그 규칙대로 배열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계절의 순환이 분명한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늘 낮진 않죠. 늘 낮진 않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맞았죠. 대설날에 그냥 눈이 엄청나게 왔으니까. 지난번에 눈 엄청 왔을 때가 대설이더라고요. 절기를 보니까. 절기하고 올해는 맞습니다. 야, 이게 온난화 때문에 절기가 맞나? 그런 식으로. 네. 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 보니까 여기 못 맞추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자세히 알고 보면 이게 원래 맞추기가 힘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이 그림을 잘 살펴보시면 어떤 규칙이 있는지 사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10월달부터 제가 그려놨는데 여기는 전부 음효만 있잖아요. 음만 가득합니다. 물론 이제 음만 가득하다고 해서 이 양이 없고 음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 양이 잠복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양이 하나가 나오죠.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양이 만약에 없었다면 없는 데서 어떻게 이 양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양이 있다. 그래서 10월달은 사실은 전부 음효만 있는 달이지만 저 10월달을 양월이라고 했어요. 일부러. 양이 저 속에 잠복되어 있다. 그래서 양월이라 그러면 이 양으로 가득 찬 4월이 아니고 10월달을 양월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양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음과 양으로 나누면 삶과 죽음이 있다 그러면 삶은 양에 해당하고 죽음은 음에 해당합니다. 밤은 음에 해당하고 낮은 양에 해당합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면 남성은 양에 해당하고 여성은 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과 죽음과 밤이 같은 쪽으로 배열됩니다. 유감스럽죠? 네. 하지만 배열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어야 이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아예 편견이 없다면 그게 유감스러울 것조차 없는 거죠. 그렇죠?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감스러워지는 거예요. 차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음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인 거죠. 주역에서 음양을 뭐 근본 이렇게 나누고 뭐 차별을 했네 어쩌는데 그 주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차별된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다 유감스러워지는 거죠. 삶 없이, 죽음 없이 삶이 어떻게 성립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역에서 얘기하는 개헌화라고 할 때 화도 산 사람이죠? 죽은 사람입니다. 화. 변화가 살았던 존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변화가 인정이 안 돼요. 죽음을 받아들이죠.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죠. 이상합니다.
지금은 할 수가 없다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이게 전부 음이있다. 그다음 양기가 밑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자라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꽉 찼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양만 있다가 음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다가 또 음이 꽉 차잖아요. 규칙이 이렇게 간단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12개월을 가지고 한서, 추위와 더위의 변화 정도를 갖고 얘기하면 딱 맞잖아요. 네. 아주 정밀하게 꼭 맞지는 않지만 주기만은 분명한 거죠. 반드시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오고, 일왕적 원리하고, 해가 가면 달이 오고, 네. 그건 이제 분명한 거죠. 그 규칙대로 인간사도 한번 설명해보자 이렇게 갑니다. 물론 일리가 없죠. 네. 인간사가 얼마나 복잡한데 12개 갖고 이렇게 쉽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았을 때 설명 안 되던 부분이 설명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봐야 돼요. 인간사도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12개로 딱 나눌 수는 없지만 흥망성쇠가 있죠. 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빛나는 시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학술도 그렇습니다. 계속 변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연으로 인해서 정점에 올랐다가 정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과거에 한 번 저런 식의 반복이 있었다면 미래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똑같은 반복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반복이 마음에 안 든다면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죠. 투표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경험으로부터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주역을 보고 본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변화가 반복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거를 그 변화의 원리에 따라서 새로운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걸 고민하겠죠. 네. 그래서 그 규칙을 아까 간단히 일단은 음 속에서 양이 자라나는 것, 양 속에서 음이 자라나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소식이에요. 소식. 소는 소멸하는 것이고 소는 소멸이고 소멸되는 것이고 식은 이제 정식, 번식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음이 정식된다고 하는 얘기는 양이 소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음이 소멸된다는 얘기는 양이 정식된다는 것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경문화였기 때문에 이 양기가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마치 추운 나라에서 붉은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10월달에 금기예요. 금만 가득해요. 그런데 이 곤괴입니다. 곤이 이제 음의 대표잖아요. 딱. 그런데 11월이 되면은 지배복. 복이 회복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가 회복되지? 양기가 회복됐다. 다시 돌아왔다. 양기가. 돌아왔다. 좋은 뜻으로 쓰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느냐. 위에 음기가 가득한데 밑에서 양기 하나가 작동하는 겁니다. 양기 하나가 움직입니다. 작동.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쭉 올라오는 거죠. 복이고 혼자 있으면 외롭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임하면 이제 둘이 된 거예요. 이제 힘이 생겨요. 이때 임은 뭐냐면 바라본다 이런 것입니다. 바라보는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이런 것이에요. 임한다고 하면 낮은 데로 임하소서 이건 말이 되거든요. 높은 데로 임하소서는 안 됩니다. 임은 원래 자상이시하라고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임이에요. 군림하다. 임금이니까 군림할 수 있는 거죠.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임은 뭐냐면 이게 땅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연못이에요. 땅은 높이 있고 연못은 아래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입니다. 양기 줄이 이제 음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는 말씀드렸다시피 태평이거든요. 이제 드디어 양기가 셋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분자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밀어내고 이제 서서히 이제 전진하는 거죠. 대장하면은 1월달 태평까지는 음과 양의 수가 대등하죠. 서로 평평하게 겨루는 상황인데 대장하면 양기가 커진 거예요. 대가 장성했다는 것입니다. 대가 뭐냐면 양입니다. 그러니까 음기가 2개고 양이 4개가 되니까 양의 세력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인간 사회를 두고 얘기하면 소인의 세력이 줄고 군자의 세력이 더 커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쾌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양기가 5개고 그럼 하나 남았죠. 이것도 이제 배를 이제 읽어 가시다 보면 저런 표현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이게 전부 양이고 위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밑에서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가는데 늘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 버티고 있는 게 양이면 이게 쉽게 뚫리질 않습니다. 강해요. 양강입니다. 근데 음은 약해요. 음은 줍니다. 그래서 밑에 치고 올라가면 뚫립니다. 그래서 이 쾌가 결의듯이 본물이 터지는 거죠. 확 차고 나가요. 쾌. 차고 나가고 통쾌하게 쾌를 뚫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는 시대. 그 시대. 양기로 가다가. 4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의 시대에서 양 하나가 생긴 건 돌아왔다, 회복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양의 시대에 음이 하나 나타난 것은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요. 음이 이게 구는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음이 양을 만났다 이런 뜻으로. 나쁜 뜻은 아니지만 양이 돌아왔다,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의미가 약하거든요. 음이 좋은 상대를 만났다. 그리고 이제 이게 두는 뭐냐,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괴상을 갖고 설명을 할 때가 되면 다 알 텐데요. 다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일본한 건데. 이건 이제 둔이에요. 은둔의 뜻이에요. 이건 은둔은 이제 어떤 뜻이 되냐면 천상둔인데, 위에 하늘이 있죠. 저 하늘 끄트머리 저 멀리 이런 뜻이 되고요. 아래 산입니다. 은둔이라는 건 모름지기 저 하늘 끝에 있는 먼 산 속에 들어가서 숨는 게 은둔입니다. 그래서 은둔을 하고 싶으면 저 멀리 산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둔이죠. 은자. 은자라고 하는 게 이게 은자에 대한 로망이 있죠. 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골치 아픈 이 세상. 쪼잔한 이 나의 일상, 이거 다 던지고 말이죠. 다 던지고 가버리면 참 좋잖아요. 이 세속의 욕망을 다 벗어 던지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은자가 되고 나면 외롭고,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찾아오고. 특히 그 권력을 많이 가진 자들은 은자가 좀 힘들죠. 그 노자가 은군자거든요. 은자의 대표자인데, 은자인데 뭐 어디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그 은자인데 왜 이렇게 유명하죠? 가짜 은자 아닐까? 이렇게 이제 시비 걸 수 있습니다. 노자의 논리게임을 던지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돈은 말이 아니야. 그리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아. 말하는 자는 다 가짜야. 이러면서 자기 말이 많아요. 백거이가 그걸 갖고 시비를 거죠. 너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백거이가 논리게임을 던진 거죠. 보자. 나는 말이 없는 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데 내가 말이 많지. 어떻게 생각해? 나는 말이 많은 자일까 아는 자일까? 아는 자라고 하려니 말이 많고 말이 많은 자가 하려니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자라고 하면 일단은 저 산 멀리 저 하늘가에 있는 먼 산 속으로 들어가서 숨는 것. 이게 은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폼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은은 이런 뜻인데 대은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대은은 소원과 대원으로 나누어가지고 작은 은자들은 어느 산하고 소원은 어느 산 속에 들어가서 숨고 대원은 어느 시각 저작거리에서 숨깁니다. 이런 말을 만들어냈는데 이 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대원 이런 자들은 다 가짜예요. 그냥 은자가 되기 싫으니까 대원 이런 거죠. 대원암이라고 북한산에 가면 대원암이라고 하죠. 그 대원암을 누가 놀았냐면 남곤, 우경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이죠.
그래서 대응 그룹. 그게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대응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작거리 됐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씁니다. 백거리도 중원 뭐 이래서 중원. 이 산속에 숨는 건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이제 큰 데서 하면은 이제 안 되니까 중원 적당한 말단 관리가 돼서 숨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백거리고요. 동방산 같은 친구는 조언이라고 그러죠. 조언. 조정에서 숨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청와대에서 숨었다 뭐 이렇게 됐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가관이 되는데 근데 동방사가 말이 돼요. 그 워낙 또 동방사도 익살뿐이기 때문에 한무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거든요. 대놓고 막 하는데 재능이죠. 다른 사람 같은 일찌감치 잡혀 죽었을 텐데 임금 출에도 지 마음대로 타고 임금이 그 황제가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사 고기를 이 신하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동방사에 가서 지는 그냥 잘라갑니다. 황제가 죽거나 말거나 잘라가요. 황제가 뭐라 그러면은 내가 조금만 가져갔으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걱정하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 칭찬만 어떤 일이든 다 자기 칭찬으로 바꾸는 정말 그 능력을 소개합니다. 한세의 동방산정 같은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읽어보시고 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찬가지죠. 동괴는 이럴 때는 이제 주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작은 뭐 체제 수호 이데올로기 이러는데 맞습니다. 주작이 체제 학문이 되고 나서는 체제 수호 이데올로기가 됐죠. 주작만 체제 수호 이데올로기가 되니까 불교도 체제 수호 이데올로기고 기독교도 체제 수호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이데올로기는 뭐냐? 그러니까 뭔가를 내세워놓고 나쁜 짓 하기 위한 게 이데올로기잖아요. 사랑 이런 걸 걸고 딴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서는. 근데 그 이전에는 주작이 이제 국가 이데올로기로 채택되기 전에는 탄압받던 학문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 위압의 범이라고 해서 가짜 학문이다 이렇게 비난받았어요. 그래서 주작은 붙잡혀 갔어요. 위압. 주작가 죽기 전에 위압으로 금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원년간에 송나라 때 그 재상 한차주 일파가 그러니까 주작은 이제 사대부 중심이고 기존의 그 육조의 귀족 문화 이런 쪽은 재상권 권력자 중심이고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제 진전되는 걸 보고 해야죠. 그 당시에서 주작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좀 더 권력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위약으로 금지당하고 나니까 주작을 억울하잖아요. 이게 참된 학문인데 이걸 왜 금지시키냐 이렇게 되니까 황제한테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게 좀 과격한 상소문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올라가면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막 때도 말 선생님 제가 좀 참으십시오. 그러니까 못 참겠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점이라도 한번 쳐보고 관두면 관두시고 올리시고 정말 저 때문에 둥겨가는 거고 주자가 포기합니다. 저 의문은 들어요. 왜 하필 그때 둥겨가 나왔을까? 만약에 정말 점을 쳤는데 그때 둥겨가 나왔던 건 참 신기한 일이죠. 그냥 신기해야 할 일입니다. 아주 우연히 부합한 거죠. 우연히 부합한 거지. 아니면 64개 생각하지 사회 중에 굳이 둘이라고 하는 게 나와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주자가치나 우리가치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주역입니다. 그 우연. 만약에 우연이 아니고 주자가 쳤으니까 동기가 나왔다. 이러면 그거는 주역의 기본 체제 자체가 흐트러져요. 그게 어떤 정치는 사람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게 나오고 저런 게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정으로서 효과를 이루거든요. 어쨌든 그런 신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교의 말씀드렸고, 비교는 뭐 지난번에 이거 택교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죠. 위에 하늘 있고 아래 땅이 있어서 보기는 참 좋은 것 같지만 천행은 위로 올라가죠. 이건 내려가요. 완전히 이변합니다. 천지가 꽉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아래에서 밑으로 위로 올라가는데 음기가 지금 성장하죠.
양기가 셋이 있고 음기가 셋이 있는데 음기가 좀 성장해서 바로 송인이 득세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암울하죠. 그래서 꽉 막힌 비세입니다. 그 군자가 굴러가고 소인이 득세하는 그런 식이에요. 비교가 비세. 아주 4대 흉배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풍지광괴 말씀드리면요. 관이라고 이제 본다, 구경한다 이런 뜻이고 위에 바람 있고 아래 땅이 있고 바람 땅 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구경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양기의 숫자가 좀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박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양 하나만 남아있고 다 음기죠. 이게 상다리로 봅니다. 침상이 있고 이게 양기, 침상의 꼭대기가 양이고 그리고 이제 밑에 다리가 있는데 이게 다 음이에요. 비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음기가 양기를 먹어 들어오는 겁니다. 먹어 들어와서 침상까지 이제 집어삼키고 마지막에 피부에, 사람 피부에까지 칼이 닿는 모습이 박괴예요. 답이 깎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박괴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양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석과불식이라고. 석과, 큰 과실을 불식 아직 먹지 않고 구경한다. 양기 하나가 남아있다. 이 양이 언젠가는 회복돼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석과불식. 큰 과실을 먹지 않고 만들겠다. 마지막 카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되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과정을 음기가 점차 자라나서 이 9월의 박괴는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맞다고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큰 과실, 이게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큰 과실을 먹지 않고 남겨졌다. 이런 얘기는 그리고 하나 비유로 뭐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더니 반이 그 반이라도 남아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관념적 처리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 포도를 먹지 못하겠거니 하는 시포도식의 그런 생각도 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 일련의 그 앞에 다른 이야기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는 힘이 되죠.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됩니다. 그래서 서사 구조로 볼 때는 앞에 64개의 대열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꼬리를 물어가는 그런 방식이라면 이 12소식대는 일정한 수리법칙에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수리법칙을 따라서 진행되는 것은 어쨌든 일정한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상황이 계속 예측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사 속에서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12소식대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우연히 개조되어 있기 때문에 12소식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64기가 그럴 수 있는 거고 384의 호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의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밑에 이제 원문이 있고 위에 이제 번역문이 있는데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천지가 있은 뒤에 만물이 생겨난다. 천지라고 하는 공간 속에 이제 만물이 형성되는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이 만물이다. 그래서 눈으로 가득하다. 맨 앞에 괴가 하늘과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 나오는 괴가 뭐냐면 분괴예요. 그게 이제 눈으로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주역 이전에 은나라 시대의 역과 하나라 시대의 역은 정확하게 그 모든 괴가 어떤 식으로 배역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은나라 시대의 괴는 이 땅이 제일 앞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라 시대의 괴는 산, 간괴가 맨 앞에 있었다고 그러죠. 하나라 시대는 내삼자의 뜻을 유희라는 한자가 성명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풀어내냐면 삼자로 나을 삼자.
만물을 생산한다는 뜻이다. 산에서 만물이 나온다. 이렇게 보았어요. 실제로 이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산이라고 하는 곳이 인간에게 굉장히 유용한 물자를 얻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맨 앞에 내놨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땅이 맨 앞에 나온 은나라 시기의 역은, 은나라가 이제 농경문화가 기반입니다. 은나라는 이제 상제신이 최고신이고, 그 상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은 비를 내리는 거예요. 상제에게 기도할 때는 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앞에 들어가는 건 자연스럽고, 그리고 주나라 시대 주역은 원래 민족의 기원이 유목민의 기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쉽게 범할 수 있는 존재들은 신성성을 잃어버렸죠. 쉽게 범할 수 없는 하늘이라는 천공이라고 하면 쉽게 범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보면 쉽게 범하기 힘들잖아요. 나로 쏘기가 신기해서 확률이 나서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률로 보면 없지 않은데요. 그게 이제 맨 먼저 나오고, 그리고 땅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역시 은나라 시대에 그랬다시피 땅에서 이제 만물이 생성하고 또 돌아가고 하니까 땅이 나오는 건 자연스럽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이야기 시작이에요. 이게 둥배. 아래에 우레가 있고 위에 물이 있습니다. 수레둔. 왜는 아까 8개를 보셨을 때 왜는 뭡니까? 움직이면 그리고 이제 이건 주역에서 움직임이라고 하는 생명의 약동입니다. 생명의 약동입니다. 맨 밑에서. 그리고 위에 수는 흠함이라고 하죠. 흠남. 그러니까 이 생명의 약동이 맨 밑에, 이 괴의 맨 밑에서 생명체가 움직이고 그 앞에 아주 흠한 상황이 가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주역의 어려움이 3번 나옵니다. 한 번이 이제 이렇게 둔난이고, 두 번째 곤란입니다. 이 첫 번째 둔난은 이 밑에 있는 생명체가 이 험한 암을 뚫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에요. 시작의 어려움입니다. 시작이 어렵죠. 그리고 어떤 물건을 움직일 때도 처음 움직일 때가 힘들지, 일단 움직이면 절반의 힘만 하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 락킹 포인트라고 해서 피아노같이 큰 물건을 운반할 때도 처음에 밀어서 움직이는 그 순간에 힘이 제일 많이 들지, 일단 움직이면 쉬워지잖아요. 움직임을 지속합니다. 그 순간의 어려움이 둔난입니다. 그리고 곤난은 어떤 거냐면, 이게 위에 연못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는 게 곤난이에요. 그래서 택수곤입니다. 위에 연못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다. 이게 곤인데, 이게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 이 택이라고 하는 것은 연못입니다. 연못 위에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연못 아래에 물이 있다. 무엇을 뜻할까요? 연못의 바닥에 구멍이 나서 물이 다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없어진 그런 상태. 미천이 사라진 상태. 이게 곤란입니다. 물 갖고 또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연못 위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수택, 연못 위에 물은 절약이라고 할 때 절괴로 버립니다. 연못은 일정한 용량이 있는데 연못 위에 물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치겠죠. 넘치는데 조그만 연못이 넘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동정호나 이런 게 넘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서울시의 15배 정도거든요. 그 동정호에 연못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네, 잠재웠다 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실제로 가끔씩 중국에 홍수 나는 거 보면은, 너울이 이렇게 생겨서, 저 먼 바다에 무슨 파도가 생기는 것처럼, 물마루가 몰려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30만 명의 군인을 투입해서 퍼내죠. 물이 이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더 빨리 물을 퍼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이건 농담이고요.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절 이게 필요한 겁니다. 넘치거든요. 넘치면 이제 절단나니까. 근데 이게 인격을 갖고 얘기할 때 욕망이 넘치면 안 되니까 욕망을 절제하는 거죠. 욕망이 넘치면 안 되거든요, 진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걸 이제 절제하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비유를 가져오는데 어쨌든 곤란은 그런 것이고 또 다른 어려움은 건난입니다. 이를테면 아래에 산이 있고 위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수도 험하고 산도 험한 거예요. 산은 그친다는 뜻이 있다고 했죠. 이거 물은 험하고 결국 험이 집니다. 험난한 것을 만나서 그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아가다가 나아가지 못해요. 절름발이 건난입니다. 이거 과정상의 어려움입니다.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건난. 어려움이 두 개가 겹친 거죠. 그런데 둔난은 시작의 어려움인데 어떤 시작의 어려움이냐 이걸 한번 보죠. 둔이라는 글자가 준어로도 읽고 둔어로도 읽고 오 발음은요 춘입니다. 춘은 뭐냐면 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둔이라는 글자는 이게 한자에서 원래 하나 그러면 지표라고 땅이라고 땅 표면 그 밑에 풀이 있는 거예요. 풀이 땅을 뚫고 나오는 게 둔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나를자가 붙으면 봄춘자가 됩니다. 추사체에는 남목자가 여기 있고 밑에 나를자가 있는 봄춘자가 있습니다. 추사가 금석하게 되어서 추사가 쓴 글씨는 지금 우리가 아는 가장 오래된 글자의 형태입니다. 물론 각골문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금석문 중에 가장 오래된 건데 이게 봄춘자입니다. 그 봄춘자는 뭐냐면 이 지표를 뚫고 풀이 이렇게 뚫고 막 나오는 상태죠.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안 돼봐서 모릅니다. 이 뚫고 나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움이 이제 근데 이제 이거는 최초의 생명체라고 하는 더 어렵죠. 최초의 생명체라고 하는 게 이제 우연히 생긴 거죠. 뭐. 그게 가장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우리가 왜 중국에는 근대 과학이 일어나지 않았고 한국에도 일어나지 않고 왜 17세기 유럽에서 16세기, 17세기 유럽에서 근대 과학이 일어납니까? 고민을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요. 다 맞는 얘기가 없어요. 에드워드 윌슨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우연히. 생명체가 탄생한 것도 우연히. 이게 과학적 설명입니다. 그 외에는 다 과학적 설명이 아니에요. 모든 가능성 다 해봤는데 우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연이 뭐냐면 어떤 그 무기물이 합성되어서 유기물이 생기고 유기물이 합성되어서 최초의 생명체라고 할 만한 기초 생명체가 나타나고 이 과정의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제로에 가까운 거하고 제로는 다르죠. 그런 조건 속에서 이제 생명체가 탄생하는 어려움을 뜻하니까 그 어려움이 어마어마한 그 오난이 난이가 아니라 어려움은 확률을 뚫고 생긴 거죠. 그런 어려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어려워지죠. 시작을 어려움.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의 어려움을 이런 생명체가 처음 탄생하는 순간과 견주어보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둔괴입니다. 그래서 둔괴로 받았다.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둔으로 받은 이유는 바로 이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을 생명의 공간으로 본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의미 있는 공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체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어려움이죠. 이 상태. 그래서 각골문에는 이 글자만 써놓고 봄춘자를 씁니다. 봄이에요. 이제 뚫고 나오는 그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다음에 둔괴 다음에 둔이 이제 가득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둔은 만물이 가득하다. 물건이 처음 나온 것이다. 물건이 이게 이제
물과 우레를 이제 합친 건데, 물건이 나오면 반드시 어림으로 몽으로 받았다. 이것도 이제 몽괴는 어떤 뜻이냐면 괴의 모양을 일단 그러면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위에 산이 있습니다. 산수몽입니다. 산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물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산이죠. 물론 이제 물의 근원이 찾고 가면 하늘에서 물 떨어진 것이 나겠지만 황하의 바로 산이잖아요. 청계천은 좀 이상하게 뭐 어디입니까? 수돗물이죠, 수돗물. 그리고 비만 오고 살아도 됩니까? 그리고 생태하천이 수돗물 들어가고 그거 전기료를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갑자기 산에서 몸에 이게 산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산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산에서 물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처음 솟아나오는가 이런 뜻으로 쓰이고, 그리고 몽은 어릴 몽자입니다. 어릴 몽. 그러니까 이 물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있는 어리고 어리석은 상태, 이게 몽이에요. 그래서 몽은 어릴 몽자, 또 무릅쓸 몽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진왜란때 선조가 몽진을 했다 이거죠. 몽진을 했다 그러면 먼지진자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썼다. 아니, 그중 궁궐 안에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야 할 임금이 피난길에 올라서 먼지를 뒤집어 썼다. 그래서 몽진 이렇게 한 겁니다. 무릅쓸 몽자, 뒤집어 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게 다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생명체가 처음 탄생했죠. 자라났어요. 그런데 아직 어려요. 그래서 어린 몽입니다. 아직 어려서. 그리고 이 어린 놈이 무릅쓰고 있어요. 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죠. 각탁이라고 해서. 콩나물을 피우면 콩나물 대가리 껍질이 있잖아요. 네, 껍질이 있습니다. 지금 피워봤는데. 껍질 있잖아요. 콩나물만 껍질이 있습니까? 대부분 껍질이 있고 껍데기에 단단한 놈도 있고 무른 놈도 있고 하죠. 자,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지 뭐가 되죠.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기고 하는지. 못 깨고 나오면 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몽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라났는데 이 아까 처음 생명체가 이렇게 자라났는데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열어주는 게 계몽입니다. 계몽이죠. 열겠죠. 이게 계몽입니다. 그 계몽주의할 때. 그리고 이게 단단한 놈은 깨주는 거죠. 경몽. 율곡이 쓴 경몽요결이라는 책이죠. 이것도 이 주연 몽개에서 다 나온 거 아닙니다. 계몽도 몽개에 나오고 경몽도 몽개에 나와요. 계몽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려면 뭐냐면 너와 나가 같아야 계몽돼요. 너와 나가 같지 않으면 계몽해봤자 안 되는 거죠. 소용이 없어요. 계몽 희망은 그래서 주는 거죠. 그래서 계몽하면 계몽의 주체가 누구냐? 이 두 번째는 군자, 아래에 있는 군자고, 계몽 당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 육고, 이게 군주, 임금. 임금의 어리석음을 계몽해 주는 겁니다, 신앙. 이게 육아 이상입니다. 임금이 혼자서 나라를 지 마음대로 다스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이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신하가 그걸 계몽, 그 어리석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벗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맨 위에 있는 이 군자는 위에 있기 때문에 아주 힘이 있는 군자죠. 계몽은 경몽합니다. 어리석은 임금을 깨요. 경몽. 경몽요결이 바로 그런 데서. 그 율곡은 경몽요결을 어떤 뜻으로 하면 어린 학생들을, 어린 아이들의 몽매함을 깨트리기 위한 책. 그게 요결이거든요. 경몽요결. 그런데 보면 거기에 어린 학생들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초학자, 처음 배우는 사람은 피성인자들아 반드시 성인이 되는 것을 기약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성인이라고 뭐냐면 나의 본성이나 저 용임금, 순임금의 본성이랑 같다. 이게. 그러니까 맞짱 뜰 수 있는 거죠. 본성이 같은데 맞짱 뜰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뭐 숭배하고 이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용임금처럼 행동하면 나도 용임금처럼 훌륭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멋있잖아. 그렇게 살아야 할 수가 있는데. 그러고서는
불가 소유 자소 퇴탁죄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소 스스로를 작게 평가를 하면 조금이라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몽을 하는 주역의 몽배가 됩니다. 몽이라고 하는 건 이게 좀 우연입니다만 계몽주의, 서양의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요. 계몽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1723년에 애덤 스미스, 1724년생에 칸트, 그 다음에 볼테르, 루소 다 그때 사람이잖아요. 계몽주의 철학자였죠. 그런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중국 고전을 읽고, 계몽가가 된 경우 많습니다. 볼테르는 아예 인용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계몽가 17세기부터 예수의 선교사들이 로노맹자, 대학 중공, 박권일 교수가 소개하고 가거든요. 그게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계몽주의 이후에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유럽이 제국주의로 가죠. 제국주의로 가면서는 그런 계몽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지배자로 나타나고 언제만 인류 사회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왔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비타민 얘기하는 유대인 학살 10배, 100배 대한 아이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몽입니다. 어림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끊어지지 않고. 몽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몽은 어리다. 어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건이 어리면 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숙괴로 갑니다. 수가 뭐냐면 이제 수천수 이렇게 되거든요. 아래에 하늘이 있고 위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수천숙괴입니다. 이게 원래 숫자는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이유가 이게 하늘 위에 물이 있잖아요. 하늘 위에 물이 있어서는 아직 비가 아니고 불성물이에요. 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구름만 있는 상태. 구름만 있는 상태. 저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돼요. 애가 돼요. 그래서 이 수는 기다릴 숫자죠. 수유할 때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면 잠깐 기다릴 수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면 돼요. 이제. 좀 있으면 비가 와요. 그래서 수가 기다린다는 것도 되고, 우리가 필수할 때도 이 숫자를 쓰죠.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음식 숫자의 뜻이에요. 음식으로 기른다. 아직 이제 생명체가 이게 자라서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길러야 된다. 원래 음식으로. 음식 숫자입니다. 음식으로 기른다. 그리고 이놈한테 아직 뭐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해서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농약을 칩니다. 그냥. 알묘조장지 막 뽑아 올리다가 농약을 막 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죽죠. 농약을 치는 게 어떤 거예요? 농약을 치는 게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 복식사고에 있는 다른 것들 죽이는 거잖아요. 내만 자라.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보면 그 사교육 체제소에 들어가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농약 뿌리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제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농약. 뒤에 이제 점괘도 있어요. 항상점인데 점은 점점 조금씩 학당이 점이에요. 학이라는 거는 절대 배신하지 않지만 오나 가끔 배신한다 그랬죠. 열심히 수행한다고 깨닫는 보장 없습니다. 네. 다 그래요. 종교적인 깨달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평생 엉망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요. 누구는 평생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삐끗해서 못 가기도 하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교리에 아마 문제가 없을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수양하고 하는데 평생 원수와 살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기 마음의 정무심이 없애지는 못하니까. 평생 원수하고 같이 살아요. 평생 수행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작거리 지나가다가 법문 듣고 바로 깨달아버린다. 얼마나 참 배신감이에요. 될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게, 따져봤자 소용없습니다. 따져봤자 소용없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학은 이제 절대 배신하지 않거든요. 한 만큼, 예,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게 맞는 얘기가. 공부가 딱 쉬운 건데, 다만, 조금씩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기를 바라니까, 학문의 목적과는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니까 말라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에 보면 이제 뽑아 올렸다가 다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말라 죽어. 그렇게 해서 맨날 뽑아 올리면서 잘 되길 바라니, 외형적 성장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봤더니 뭐 그런 게,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텃밭을 조금 했어요. 텃밭을 하는데 이제 당연히 제초제 안 쓰고, 농약 안 쓰고, 비료 안 쓰고 하지 않습니까? 배추 키우고 합니다. 근데 배추 자라지가 않는데, 이거 자라는데 막 만큼 자라고 이래요. 저쪽에 농약 뿌린 그 전문 농사 짓는 분들이 했는데, 안행농이라고 다 농약으로 비료 다 해서 하잖아요. 거기는 그냥 무릎을 넘어서 배추가 막 자라고 하는데, 제 배추는 그냥 뭐 이렇게 사람 얼굴만큼도 안 되는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참, 제가 그쪽 아저씨가 이쪽을 보더니만 픽 웃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참, 차이가 많은데, 하여튼 그건, 예, 좀 뭔가 제가, 뿌리면 안 돼요. 뿌려갖고, 생각시키고. 사람은 또 막 그런 걸 뿌려갖고, 그것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기르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걸 이제, 어리면 기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수로 받았으니 수는 음식을 음식 먹고 마시는 돌. 근데 이제 먹고 마시는 돌이란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거냐. 예라 그러잖아요. 이 예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예기에 보면 예시저 의식이라는 게 얘가 별 것이 아니라 음식에서 시작된 거예요. 먹고 마시는 데에서 얘가 시작된 거예요. 얘라는 게.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고대 사회에 먹고 마신다는 게 굉장히 이루기 힘든,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이루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이전의 모든 전통 사회의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절제를 요구하죠. 자본주의는 절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제하면 망해요. 절제를 해서 제가 아이폰 5로 기변을 안 하면 애플이 망하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절제를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절제를 권장한다고 하는 건 전통 윤리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다 기만적인 거고, 절제하면 안 되는 구조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어떻게 서로 모순이 되는데, 이 고대사회에서 예라고 하는 게 이게 사냥이고요. 이거는 이제 농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키탭을 입고 사냥에서 잡은 짐승을 올려놨는데 여기에 이제 피가 떨어집니다.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이 제기 위에 그릇을 놓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 곡식, 농작물, 수확한 과일 이런 걸 넣고 젓가락 꽂아놓고 이게 예거든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알타비라 동굴배 가을부터 이랬거든요. 피 흘리는 소, 죽어가는 소. 그걸 그렸죠. 기가 막히게 그렸죠.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걸 보고 우리는 1만 년 동안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 아름다움이나 자기가 추구하는 이 아름다움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기원을 해야 되고 간절히 바라야 되고 하는 거죠. 그게 예의 기원입니다.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걸 경제학 용어로 바꾸면 분배입니다. 이게 나눠 먹는 거죠. 나눠 먹는 돈이라고 하는 게 걱정이 안 되면은 인간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숫자가 그걸 이제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역불이라고 힘은 소만 못하고 주불량만, 달리기는 말만 못하고. 그렇죠? 신체적인 영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들을 부린다. 우마가 쓰인다. 그건 왜냐? 인간은 군할 줄 안다. 군이 군집인데, 이게 이제 양 잡아서 나누는 게 군입니다. 양고기를 잡아서 나누는 거예요. 손에다가 지휘봉을 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게 군입니다. 그게 임금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이제 군은 어디서 나오냐? 군에서 나옵니다. 나누는 거. 그리고 그 군을 통해서 예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로 다스린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게 인류의 오래된 숙제죠. 그걸 해결하면 그냥 노벨 문학상, 노벨 경제학상을 딱 따르는 겁니다. 누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도 좋으니까 그런 경제학자가 나오면 또 우리가 그 경제학자 덕분에 음식 먹고 마시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게 막 지금 흔들렸죠. 왜 흔들렸을까요? 이게 원래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자본주의는 옛날 자본주의가 좀 다르죠. 옛날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잖아요. 산업자본가들은 국적이 있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어쨌든 그 시민 세력하고 타협을 했죠. 타협을 해서 현재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투표하고 3년마다 한 번씩 투표를 하죠. 지금 글로벌 금융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가들은 5년 투표, 4년 투표라고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돼요. 통제와 별리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그 협상 테이블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포스트 민주주의인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런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논리를 갖고 뭔가 바꿔낼 수 있는지, 그게 다른 나라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음식이에요, 음식. 그러니까 일반 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내고, 이 바로 음식, 이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죠. 음식이 있으면 분쟁이니까. 그래서 소. 이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어렸을 때도 분쟁이 일어났던 경험이 있고요. 지금은 제 아이들이 문명이 때문에 다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다퉜거든요. 그래서 이 분쟁 조정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막 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을 말하고 좀 이제 알았을 때 하는데, 다툼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송이 그러다 보니까. 송은 뭐냐면, 아래에 물이 있고, 위에 산이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근데 하늘이라고 양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물은 수성 취하죠. 물은 아래로 내려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투는 겁니다. 의견이 딱 맞죠? 지금 우리 사회 모습하고 딱 같습니다. 이제 일로 가자. 아니다, 일로 가자. 그런데 주역이 잡지 않을 거면 어떻게, 어느 쪽을 키울까? 손빼가 있고, 입괴가 있고. 손괴는 아래에 연못이 있고 위에 산이 있습니다. 그 입괴는 아래에 우레가 있고 위에 바람이 있습니다. 풍괴. 네. 그리고 이건 삼태손. 손괴는 손해가 나는 거예요. 천하를 위해서 손해가 난다. 어떤 게 손해냐? 이 산이라고 하는 괴는 본래 곤괴였어요. 그런데 이 곤괴가 이 위에 있는 효가 변해서 산이 되어서 이 위에 있는 괴가 간괴. 괴의 명칭은 간이고 산은 산이고 괴의 덕은 집, 중지하는 뜻이거든요.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아래에 있는 원래 이제 이 태건, 이 괴는 곤괴가 변해서 이게 됐고, 이거는 건괴가 변해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래에 있었던 좋은 것 하나를 빼서 여기 있던 좋은 양 하나를 빼서 위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가 있다면 상은 통치자 그러고 아래는 피치자 그러고 하지 민이고 상지 민이고 그러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 아래에 있는 것을 뽑아서 위로 올려버릴 겁니다. 좋은 거. 이게 손이에요. 아래가 허약해져요. 아래가 허약해져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반대예요. 위에 있던 좋은 것 하나를 빼고 이게 음으로 바뀌죠. 그걸 아래에 보탠 거예요. 이게 위에 있는 걸 빼서 아래로 보내면 천하를 위해서 이롭고 아래에 있는 걸 빼서 위로 올려버리면 천하가 흔들릴 거예요. 뭔가 치사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또 특이한 건 풍무의 이기다 이러면은 괴가 모양이 이렇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가운데 이걸 빼면은 이게 곤괴죠. 땅 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쟁기 윗부분이고 이게 쟁기 아랫부분이다. 쟁기 끝이 삽이다. 그래서 흙을 이렇게 파내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래서 농경으로 보여요.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천하를 풍요롭게 한다. 이런 뜻으로 또 봅니다. 그래서 상하의 관계, 효, 그리고 또 이런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이미지, 이런 걸 또 결합해서 이 풍요, 뭐 64개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엮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묘한 거죠. 다 말이 됩니다. 근데 분명히 어떤 일정한 수리법칙을 따른 건 아니고요. 지어낸 이야기예요,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게 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묘한 거죠. 송패는 이제 바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의견이 달라서 다투는 거죠. 다투는데 그게 이제 개인적인 다툼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런 분쟁은 근본적으로 분배와 관련된 거면 여러 사람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는 군사사자인데 이게 이제 송이 대규모로 사. 그러니까 군사사, 무리사. 원래 사라고 하는 거는 오 그러면 5명이고요. 여 그러면 500명이고요. 그리고 사 그러면 2,500명. 군 그러면 12,500명 그렇습니다. 사람을 헤아리는 단위인데 그 중에서 사하면 2,500명이고 고대 사회에서 2,500명 하면 굉장히 많은 수예요. 지금은 사 그러면 사단 병력이 1만 명이 넘죠. 지금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사함 원래 우리가 이제 수 기준도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논어에 보면 육척지고, 육척의 고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육척이 되는 고화, 이런 뜻인데, 척이 한자가 몇 센치입니까? 보통 33cm잖아요. 30cm로 치고 6척이면 318이죠. 180cm. 180cm짜리 고화 보셨어요? 고화라 하지 않죠. 180cm 성인 어른이죠. 단위가 달라서 그래요.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이때는 6척이라고 하는 게 24.5cm 정도예요. 한자가. 그래서 하면 150cm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 기준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인구를 헤아리는 단위가 다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0만 다음에 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경이나 서경에서 억하면 10만 명을 억이라고 합니다. 억조 창생할 때 저도 100만 월 억조예요. 그때 기준이 다 다르죠. 그래서 사하면은 이제 많은 우리가 모였는데 그걸 이제 상으로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아래에 물이 있고 위에 땅이 있어요. 그래서 지수상, 땅 밑에 물이 모이는 거예요. 지하수가 모여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런 뜻으로 사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라고 하는 게 이제 대규모 분쟁 상태를 뜻하는 거죠. 대규모 분쟁 상태가 되면 이제 거기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친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비극.
빛괴는 친하다는 뜻인데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땅 위에 밑에 땅이 있고 위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 위에 물건이 놓이면 틈이 있기 마련인데 이거 물건이 아니라 물이거든요. 수. 그래서 수지비. 땅 위에 물이 놓이게 되면 물은 땅 위에 아주 밀착돼서 조금은 놓기 때문에 비. 아주 가까운 사람, 친밀. 친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그래서 64개가 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서로 친하게 되면은 반드시 모이는 바가 있게 됩니다. 친하면 모인다. 그래서 소축. 소축도 조금 모였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모인다 할 때 밑에 이제 하늘이 있거든요. 천. 그리고 위에 풍, 바람. 풍은 이제 손의 뜻이라, 겸손하다, 자기를 낮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천은 강건한 게 아주 강한 거예요. 강건한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밑에 하늘이 있는 건데, 이 하늘은 이제 군자의 상징이에요. 삼양, 양세지다 이러면은 군자의 우리 인재들이에요. 근데 바람이 이 하늘, 양강의 군자들을 축, 어디 다른 데로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소축입니다. 인재를 양성할 때 많이 기르지 못하고 조금 기릅니다.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손이 있기 때문에. 인재를 조금밖에 못 기르는 상태. 그런데, 이제 이것과 상대가 되는 괴가 대축이라는 괴가 있죠. 대축은 뭐냐면 위에 산이 있고, 위에, 밑에 하늘이 있고 위에 산이 있어요. 산 하면은 이제 이게 군자의 상징이고, 덕의 상징이죠. 산처럼 높은 덕을 상징합니다. 그 덕이 아래에 있는 군자들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대축은 다른 데로 안 도망가게. 그게 대축입니다. 군자를 양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도망 안 쳐요, 이 사람은. 이 밑에 계속 있습니다. 큰 덕이 있는, 대학에 보면요, 이 덕이면 차유인이라 이렇게 되죠. 덕이 있으면 사람이 있게 된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있게 된다. 사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안 갑니다. 산같이 훌륭한 덕을 가진 사람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경남 삼청에 가면요, 지리산 보이잖아요. 삼청에 가면 덕천서원이라고 있습니다. 덕천서원은 이제 이 남명 조식을 배양하는 곳인데 거기서 살았죠. 조식이. 이 덕천서원이 어떻게 했냐면 이쪽에 그 지리산 천왕봉 막 이렇게 있고요. 종살리 쪽 하고 한 4월달에 가도 눈이 쫙 있고 여기서 이제 덕천강이 쫙 흐르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세신정이라고 정자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거 여기 덕천성은 문이 경화이당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이 부비치는 이쪽에 보면은 여기 절경입니다. 전국 서원을 제가 가본 데가 수십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이보다 더 나온 경우가 못 봤어요. 아기자기한 곳은 많이 있어요. 아기자기하고 영산서원도 이렇게 건축물은 그리고 굉장하죠. 도산서원도 뭐 이렇게 크고 한데 일단 산이 일단 다른데 상대가 지리산이라 엄청난 기상이 보이는데 여기 이제 부비치는 곳에 여기 모래톱이 있고 여기에 삼천제라고 있어요. 이 삼천제가 바로 이 삼천제입니다. 매삼자 신의 천자가 아니라 매삼자의 하늘 천자. 삼천제. 여기서 이제 인재를 기르는 거죠. 남면이 인재를 나라를 위한 인재를 길러줘야겠어. 요 강압하는 거죠.
그래서 남명이 죽고 난 다음에 남명이 현재 죽으면 1571년에 죽거든요. 그리고 10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길러놓은 인재들이 조정도고 박재우고 의병장만은 50여 명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리 이거 알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점이 그러니까 이제 그럼 마치 이 지리산이라고 하는 남명은 이게 두리산이라고 했거든요. 지리산은 두리산은 뭐냐면 백두가 흘러와서 된 산이거든요. 백두산이 흘러와서 된 산이에요. 두리산은 두리산. 전국에 두리산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 백두산에서 와서 이렇게 됩니다. 남명은 남쪽 바다라는 뜻인데 장자에 나오는 말이고요. 고향이 김해니까 그러니까 처가가 김해였죠. 김해에서 살면서 남명이라고 붙여있는데 이 양반은 어쨌든 그 남쪽 끝머리 살면서 저 북쪽 백두산까지 이렇게 스케일을 갖고 이렇게 시도 써갖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이제 주역이 삼천이라고 하는 게 삼천 대축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시대 승리 삼천으로 들어가 있다는 알 수가 있죠. 주역대로 상금. 이제 뭐 시간은 다 돼가는데 소축이라고 조금 모였다 이런 얘기인데 조금 모이면 얘가 100%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나눌 게 있어야지 얘가 100%주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좀 모이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 얘가 이제 리라는 뜻으로 리는 밟을 리잖아요. 발을 디디는 게 리입니다. 행동 실천이죠. 얘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규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다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그 외에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게 있죠. 그게 이제 윤리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차피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윤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를 잡아먹는 게 옳으냐 안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어차피 다 잡아먹고 살잖아 뭐 이런 얘기인데 현상은 그렇다고요. 현상은 그런 것이고 잡아먹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게 논의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 현상이 있는 거는 어떤 점에서 무력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옳은지 그런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이제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에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느냐 이거는 이제 윤리적인 판단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뭐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기 어렵죠. 리라고 하는 게 이제 발을 디딘다. 어떤 행동을 한다 이런 뜻인데 발 들여놓지 말아야 할 것을 발을 들여놓는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리가 이제 제대로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청택 리라는 괴를 받았는데 그 예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예를 통해서 형통한다. 그래서 태평. 천하태평입니다. 예라고 하는 이 제도를 가지고 공정하게 분배를 하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한 태사가 되는 거죠. 그럼 서로 이제 아까는 하늘은 위로 올라가 그리고 물은 밑으로 내려가서 서로 분쟁을 상태였는데 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땅이 내려오고 아래에서 하늘이 올라가서 서로 만나는 거죠. 그 뜻이 같은 겁니다. 상하가. 상하의 뜻이 같으면 편한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상이 없죠. 누가 대통령이 됐다고 신분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신분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 신분이 아니냐면 대통령이라고 2표 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분은 아니죠. 지금 이 시대는 상하가 없고 제도가 있죠. 제도가. 그 제도를 잘못 만들어버리면 이게 안 되겠죠. 서로 뜻이 맞지 못하겠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이 어떤 식으로 자연스럽게 통합되고 통합이라는 것도 지금 시대에 꼭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걸 통합하지 않고 그냥 놔둬야죠. 다양한 견해가 있을 뿐인 거 우리는 다 아니니까 어느 정도 서로 관용을 할 수 있는 거나 그게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는 통한다는 뜻인데 상과 하가 통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점에 오르면
그 정점에 오른 것 때문에 정년이라는 이제 학술의 정점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또 쇠퇴기가 있는 것처럼 늘 이런 역전의 논리가. 그러니까 통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날 것 같은데 이런 논리가 들어있어요. 삶으로 끝내 통할 수가 없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늘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고 이제 반대의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끝났네 싶으면 또 다시 저런 논리를 들 때에서 또 바뀌고 이제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되는구나 제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앞에 그 64개를 다 상경이 30개고 하경이 34개이 됩니다. 이제 사실은 이렇게 상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고 하면 좋지만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렇게는 일단 말씀을 못 드리고 상경에서는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경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논문을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양이 많아서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또 다른 기회를 기다려야죠. 여러분들이 주요를 읽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다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인간사 이야기